용산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8월 22일 밤 12시 반경. 화재 장소는 서울 후암동 주택가. 4층 건물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자마자 한 꼬마가 구출돼 나왔습니다. 만 4살 된 여자아이. 다행히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이미 방 한 곳에는 20대 후반인 여자가 불에 탄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심하게 머리를 다친 채 발견된 김여인은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30대 중반인 기혼남 이 씨였습니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구출돼 나온 4살 박이 김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이 씨는 3일 뒤 경찰에서 풀려났습니다. 범인이 틀림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수사를 주의한 그 검찰 쪽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하지 않겠냐. 어머니의 피살 현장을 목격한 4살짜리 여자. 그런데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2개월 만에 용의자 이 씨를 살인 방화범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초기에 그 용의자가 어떻게 해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일까요? 나오면서 보니까 이마에 피가 흘러서 그래서 아하 다쳤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엄마 이런 식으로 걔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아저씨가 뭐 때렸다는 식으로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피살자 가족은 짧은 면회 시간에 아이한테서 몇 마디 얘기를 듣습니다. 사건이 나고 이틀째 되던 날 아이는 아저씨가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렸다는 말을, 그 다음 날엔 아저씨가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왔다, 무섭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인의 장례를 치른 날 경찰은 사건이 나고 나흘 만에 아이로부터 결정적인 첫 진술을 듣습니다. 너 엄마 때리고 너 때린 아저씨가 누구냐? 예. 그랬더니 애기 아저씨라고 그때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죠. 과연 아이가 말한 애기 아저씨란 누굴까? 그래서 돌연 수사선상에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죽은 김여인과 평소 친했던 권 씨 할머니가 있는데 그녀와 함께 사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아이에게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강력반의 유 형사. 그는 이 씨의 양해를 얻어 사진 석 장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8월 27일 점심 무렵 유 형사는 준비해온 사진을 아이에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애기 아저씨.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애기 아저씨?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 때리는 사람. 딱 지가 우리가 묻히다 했는데 엄마 때리는 사람. 나도 너 때렸어. 민학기 때렸어. 그러니까 나 때리고 엄마 때리는 사람. 수사진은 그날 바로 두 사람을 대면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경 형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온 이 씨와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키のベッド。ミナティここに座ってる。俺ここ。ケイジがここ、ここ、ここ。これの時はもうポッと見てこれだよ。ギューって握ってもうこうやってしてる。 대면 상황은 불과 1, 2분 남짓. 이 씨가 나갔는데도 아이는 몹시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문 닫으라고요. 그 애기 아저씨 다시 들어올 줄 모르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문 잠그라고. 그때 마다 뭐一回聞いた。本当にあの人が来たの。本当か。근데 その後もう聞かないです。 그날 오후 4시경 경찰은 이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를 결정합니다. 그는 곧장 병원에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상처들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 팔에 난 상처는 지붕의 안테나를 고치러 올라갔다가 나뭇가지에 긁힌 자국이고, 머리의 피멍은 넘어지려는 아기를 잡다가 탁자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썹 부위가 부어오른 것은 자신도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 일이며, 특히 목에 난 상처는 손톱 자국이 맞지만 아내가 만든 상처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부인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던 날, 경찰은 또 하나 의문점을 찾아냅니다. 죽은 김여인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던 중 우연히 김여인 통장에서 인출된 800만 원짜리 수표 뒷면에 이 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몇 차례 추궁을 해봤지만 돈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모르니까 결국 이제 자백을 한 거죠. 사실은 내가 부인도 모르게 장모님도 모르게 내가 돈을 빌려 쓴노라.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김여인의 가계부에도 이 씨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몇 차례 나누어 받았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추가로 발견한 또 한 가지 사실은 공교롭게도 사건이 있던 날 5,600만 원가량이 입금된 김여인의 통장이 은행으로부터 지불 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김여인이 용의자 이 씨의 아내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김여인의 통장이 왜 지불 정지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씨의 부인이 같은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이 씨가 아내 몰래 은행 카드로 빌려 쓴 돈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결국 은행은 2,000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다른 통장에 돈을 빼가지 못하게 정지를 시켰는데 김여인이 쓰던 차명 통장이 거기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것은 거짓말 탐지 실험 결과였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들에서 모두 거짓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보신 몇 가지 정황으로 해서 경찰은 이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이 씨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 나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차로 살인이 일어난 시각은 8월 22일 밤 9시 20분경. 바로 그 시각 김여인의 집에서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밑에 층에서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발악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처음에 이제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도가 좀 지나쳤거든요. 아이 울음소리도 들으셨다고? 예, 그랬어요. 상당히 이렇게 엄청나게 악쓰면서. 그 시각 2층에 사는 김 씨도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쿵쿵쿵쿵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는 아니었고 쿵쿵쿵 이렇게만 들렸으니까 안 뛰던 꼬마아이가 왜 갑자기 뛰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살인이 일어났을 그 시각에 이 씨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살인 추정 시각 앞뒤 약 30분 동안 외출했다고 합니다. TV 뉴스가 시작되는 걸 보다가 아내에게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때가 9시 5분경. 그 길로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가서 햄버거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안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사과를 사고 아이 이유식용 소고기를 4,000원어치 갈아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대략 9시 4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을 확실히 이제 남기는 보통 보면 이제 아주머니들 이제 소고기를 뭐 방흥하더라 항하더라 하는데 한 며칠 전에는 4,000원씩 가달라 해서 이제 가진 적이 있어요. 4,000원씩 갈아서? 네, 그거 기억은 하거든.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간 것으로 보아 곧장 김여인의 집을 찾아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진 두 사람은 이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온 용의자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급히 몇 군데 가게를 들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씨의 집과 죽은 김 여인의 집이 걸어서 불과 3, 4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대 충분히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불과 범행은 길에야 5분이지. 한 5분 동안 그렇게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뭐 강가라진 소리 났다는 것으로 봐서 범행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화가 일어난 시각은 언제인가? 4층에 사는 조 여인이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것이 12시 5분경. 그때 김 여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불빛도 환한 불빛도 아니었어. 희미하게 비었어요. 냄새는 났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음식 탄내인 줄 알았지. 그리고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5분쯤 지난 뒤.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아 이쪽에서요? 네. 아, 요 아래층. 들어왔어 연기가. 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의 방화 시각을 밤 12시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저녁 외출해서 돌아온 뒤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밤 12시경 월계동 처형집에서 돌아온 장모와 처남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때 문은 매형이 열어줬어요. 누나 외에는 집안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경찰은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온 시각을 전후로 이 씨가 김 여인의 집을 갔다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름이니까 또 집에 애기도 있고 하니까 담배 피기 위해서 밖에 들어간 거 잠깐 갔다 오면 담배 피고 들어온지 알지 집안에서는 뭐 별다른 의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경찰의 추정은 용의자 이 씨가 가족들 몰래 다시 김 여인의 집으로 가서 혹시라도 남겼을지 모르는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불 질렀다고 그러는데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9시에 가서 사람 죽이고 12시에 가서 불 지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피고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어떤 정황을 얼마나 비중 있게 볼 것인가, 이것은 판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후암동 사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아이의 증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6일째 되던 96년 9월 7일 경찰은 한 호텔에서 아이의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아저씨? 이게 아저씨. 이게 아저씨라고? 그 애기 아저씨 집에 가봤어? 애기 아저씨 집에? 몇 번 가봤어? 몇 번? 누구랑 갔었어? 할머니. 할머니랑 또 누구고? 엄마랑. 어떻게 했어 그 아저씨가? 병원에 왔던 아저씨가? 너랑 목 조이고 엄마는 어떻게 했어? 아니 엄마 어떻게 했어? 미선이 이렇게 목 조이고 아빠한테 해봐 어떻게 했어? 엄마 고시다? 잠시 후 아이는 엄마 역시 목이 졸렸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30여 분간에 걸친 아이의 진술 청취 작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정말 애기 아저씨란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 보도록 했습니다. 갈림길마다 아이는 분명하게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는 용의자 이 씨 집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해 11월 22일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건너간 아이가 잠시 돌아와 사건 현장이었던 집에서 그날 벌어진 상황을 설명합니다. 애기 아저씨가 칸칸したのどこで칸칸した? どこ? 미나키の部屋. 어? 미나키の部屋って. 칸칸した? 응. ここで칸칸した? 응, ここで칸칸した. 다음에ダメじゃやめいいちゃんとパパいるから大丈夫. やめれ. どうしてミナキの部屋に行った? 애기 아저씨. 엄마가 네. 응. 살려주세요 이랬다. どうしたミナキ? どこにいたのミナキ? 미나키 ここに引っ越した. なんで引っ越した? 怖いから引っ越した. 誰が来たから怖かった?
애기 아저씨가. 이날 재판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미나키 양이 증인 자격으로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법정에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증언대에 앉아있던 아이가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를 보자마자 책상 밑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イメージはもうちゃんとあるんですよ。映像がちゃんとはっきりはしないけど、見て隠れるっていうのはそれしか考えられない。 무서우니까 얼굴 보지도 않고 책상 밑에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 끝 마무리 거의 다 돼가지고 또 이제는 그 증인이 또 저기 피고인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못 알아. 애가 알아보질 못하는 거야. 조작극이 아니에요 이게요? 무엇보다도 피고 쪽 가족이 품고 있는 의문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유도 혹은 세뇌되어서 사건의 범인을 잘못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세뇌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 어느 아저씨가 그랬어? 아저씨지? 애기 아저씨지? 그래. 그 아저씨가 너 때렸지? 그냥 입력이 딱 돼버려요. 그럼 얘 머릿속에는 애기 아저씨가 나 때리고 엄마 때리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사건 당시 과연 아이의 판단력이나 지적 능력이 사건의 범인을 가려낼 만한 수준이었는지 그것부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분석은 만일 누군가가 유도했다면 과연 아이가 그 유도에 넘어가 범인을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암시가 있었다면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암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랬니? 이 사람이 왔니? 이 사람이 엄마를 때렸니? 이런 식의 질문은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가 처음엔 노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네. 그렇지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A라는 사람이 엄마를 때렸다는 얘기를 내가 질문으로 들었는지 내가 정말 봤는지 그거 자체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가 용의자의 사진을 보거나 집을 찾아갈 때 보이는 공포 반응이 그렇게 유도되었을 때도 나타나는 것일까? 그 아저씨가 범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거는 실제 그 아저씨가 아니어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반응은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아저씨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위 말하는 PTSD,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보여지는 증상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거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아저씨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자지러지면서 애가 막 그 숨고 불안 반응 보이는 거는 세뇌당한 아이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의문은 혹시 사건 현장에서 아이 스스로가 범인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암만 놀래도 그 기억 중에 제일 또렷한 것이 누가 그랬냐는 건 기억이 변함이 없고 오히려 몇 번 했느냐라든가 시간이 흘름이라든가 공간적으로 어디 막 얼만큼 멀리 이런 거는 좀 아이들이 혼돈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혼돈은 참 드물다. 마지막 의문은 아이가 극도로 공포 상태에 놓일 경우 과연 범인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떨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경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내는 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인지적인 자원이 할당돼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만약에 그 용의자가 진짜 범인이었다면 아이의 경우는 아저씨네 라고만 처리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할 수도 있죠.